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세입자, 실거주자들이 살아야 할 곳도 필요한데 투자가 과열이 되고 있고 대출도 규제를 해야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투자가 과열이 되면 생기는 일은 바로 그 인근 지역들 투자까지 과열이 되는 현상입니다. 서울의 집이 너무 비싸서 못 사니까 다른 수도권으로 투자가 퍼지는 거예요. 이전 7월 경기도의 한 달 거래량이 15,000건을 돌파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보통 평균적인 부동산 한 달 거래량이 우리나라 전국이 3만에서 4만 건에서 머무릅니다. 물론 지금은 과열이 돼서 5만에서 7만 건 사이지만요. 평상시 거래량 거의 절반에 이르는 거래량이 경기도에 지금 편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이러냐? 서울 거주자들이 지금 경기도에 집을 사고 있어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고가가 갱신이 되니까 너무 비싸서 서울은 못 사겠고 경기도로 물량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여태까지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안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 부작용이 터진 거죠. 공급은 없고 수요는 폭발적이고 계속해서 대출 끼고 집 사고 2주택자, 3주택자, 4주택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주를 할 필요가 없어도 사는 거예요. 왜? 돈이 되니까. 경기도 거래량 무려 10%가 넘는 수치가 서울 거주자라고 합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투자 수요가 자극이 되는 거죠. 어차피 오를 거야. 사자.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또 어떻겠어요? 전세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갭 투자 의욕이 높아져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갭이라고 해요. 이 갭이 적은 매물들을 노려서 주택 매입 전후로 바로 세입자를 구하는 거예요. 전세금을 받고 거기에 내 웃돈을 조금 얹어서 혹은 대출을 끼얹어서 매매를 하는 거죠. 돈을 거의 안 들이고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재테크의 핵심은 뭐냐? 어차피 전세는 2년이잖아요. 2년이 지났을 때 집값이 보통은 올라있을 거 아닙니까? 2년 후에 그렇게 세입자가 나가게 됐을 때 매매를 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실현을 하는 거예요. 전세금을 돌려주고도 이윤이 남는 거지. 근데 정부가 카드를 하나 꺼내들었어요. 갭 투자를 이용한 전세 대출을 규제한다. 갭 투자하려는 매물들 대상으로 전세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당연히 갭 투자는 줄어들겠죠. 투자 수요가 당연히 줄어는 들겠죠. 피해자는 결국에 전세 대출을 받는 실거주자들입니다. 매매가 너무 비싸니까 전세로 내려가. 전세를 가려면 그래도 대출을 받아야 돼. 룰루랄라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전세를 들어가려 해. 근데 어머나 집주인이 갭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네? 그럼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갭 투자를 안 하는 원래 그 집을 매매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집에만 전세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세가가 오르겠죠. 왜? 희소하니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미 안전하게 매매가 된 그런 집들 자체가 적잖아요. 집값이 오르면 전세를 살면 되는데 이 전세 자체도 못 살게 됐어. 너무 비싸. 혹은 매물이 없어. 그럼 월세로 내려가야 되는데 월세도 지금 장난 아니게 비싸다는 거죠. 왜냐면 공급 자체가 없으니까. 물론 갭 투자를 잠재우는데 나쁘지 않은 대응책일 수 있어요. 근데 갭 투자를 잡아야 되는 것이냐? 사실은 부동산 과열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보고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3간 태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갭 투자를 잡으려다가 사실 실거주자들 부동산 시장 자체를 다 와해시켜버리는 건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100% 본인 현금으로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 세입자들이 많을 텐데 그게 되냐? 아니죠. 대부분이 대출을 껴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어가거나인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시장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부동산 가격 완화의 조짐이 보이는 정책은 스트레스 DSR인데요.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준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연봉 대비 갚아야 하는 돈의 비율이에요. 내가 만약 1년에 1억을 벌어. DSR이 50%야. 내 원리금은 1년 동안 5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현재 스트레스 DSR은 1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고 9월에 2단계가 집행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애초에 스트레스 DSR이 있는 이유는 대출의 한도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스트레스 DSR이 강화되면 대출 한도가 적어지면서 투자 수요가 위축이 되고 부동산 시장이 완화가 되겠죠. 갭 투자를 잡는 것과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부터 해서 지금 현재 어깨너비 정도까지 올라온 부동산 시장을 무릎까지 낮추겠다라는 의지를 정부가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9월에 2단계가 시행된다고 했잖아요. 분명 8월에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또 심각한 거는 금감원장께서 은행들한테 경고를 했어요. 너네 대출 규제해라. 대출 계속 그렇게 쉽게 해주기만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은행들이 다 깨갱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느냐.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일괄 축소됐어요. 40년, 50년까지 있었는데 이게 줄어든 거죠. 생활안정자금도 점차 축소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최장 3년이었던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도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마이너스 통장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 DSR로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자금 출처를
계속해서 없애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돈구멍을 조금씩 줄여야지 투자가 위축이 되고 부동산 시장이 완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정부의 현행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규제 시그널이 오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처럼 부동산이 확 뛰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가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과 문재인 정부 시대는 많이 다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바닥이었어요.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까지 다시 올라온 것. 반대로 현재는 어깨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규제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큰 낙폭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중에서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어차피 지금은 나오지도 않는다는 사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경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